LA 한인회가 연일 이어지는 소요 사태에 대비해 커뮤니티 비상 순찰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LA 다운타운 경찰국 본부 앞에는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한인타운 근처 행콕팍 시장 관저 앞에도 수백 명이 모여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LA 지역 시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마다 피켓을 든 수천 명의 시위대들이 오늘도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선 경찰국 본부가 있는 시청 앞 광장이 시위대의 집합 장소가 됐습니다. 경찰과 주 방위군이 대거 투입돼 주변을 경계하는 가운데 시위대는 거리를 행진하며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늘 시위는 맨하탄 비치와 베니스 지역 등 LA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또 캘스테이트 노스리지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시위에 대거 참여했고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시에도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LA 경찰국은 연일 벌어진 시위로 현재까지 모두 2,7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66대의 경찰차가 파손되고 27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시위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소들도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벤라이스와 헐리우드 지역의 일부 한인 업소들도 약탈을 당하고 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이렇게 시위가 계속되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 지역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베벌리힐즈는 상업지역의 경우 오후 1시부터, 나머지 지역은 오후 4시부터 통금이 내려졌습니다. 산타모니카 시정부는 시위가 더 격해지자 오늘 통금 시간을 오후 2시로 앞당겼습니다. NIMC는 밤 9시부터,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저녁 6시부터 통금이 발령됐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될 경우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과 응급의료진, 출퇴근자, 그리고 언론 관계자는 통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A 경찰국은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 중 92%가 통금 시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소요 사태가 이어지면서 LA 한인회가 커뮤니티 비상 순찰대를 조직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미 해병 전후회 회원들로 구성되는 비상 순찰대는 내일부터 LA 한인타운 지역을 돌며 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시위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특별 지원금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의 불안한 상황에서도 많은 한인 업소들은 영업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방역과 안전수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명 기자가 한인 업소들을 취재했습니다. 시위 사태로 통금 명령이 내려진 LA 지역.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웨스턴과 산마리노 인근에 위치한 한 업소. 이 의류업소는 내일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방역 서비스와 청소를 끝냈습니다. 업주는 내일 매장을 오픈하고 분위기를 살펴본 뒤 물건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방역까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소 어저께 하고 오늘 이틀간 청소하고 많이 걱정했죠. 그래갖고 저희도 그 상가에 경비 아저씨 한 분 계셨었는데 더 인원을 늘렸고.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한인 식당들은 철저한 방역 서비스를 끝내고 식당 내 테이블 수를 줄였습니다. 업주들은 직원들이 사용할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 등 보호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정제 같은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람들 마스크하고 그 페이스 마스크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마스크 같은 거 유저희들 하시게끔 사다 놨고요.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 업주들은 시위 사태 속에서 본격적인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워싱턴 DC에서도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 근처에는 가장 많은 규모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김윤수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네, 백악관 바로 뒤편에 있는 라파에트 공원 앞입니다. 이 공원 바로 건너편이 백악관인데요. 이 공원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원 전체에 2m 넘는 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위대가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곳 워싱턴 DC에는 어제부터 대규모 군병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밤에는 전투 헬기까지 투입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국방장관과 합창의장이 참여하는 폭력 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지휘본부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면서 워싱턴 DC에는 저녁 7시부터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곳 워싱턴 DC에는 군대가 동원되면서 어젯밤에는 대규모 시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뉴욕과 LA 등에서는 밤사이에도 크고 작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이 시위대를 막던 경찰들이 총격을 받아서 5명 이상이 다쳤고요. 과격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시위대 7,2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에서도 연일 수천 명씩 참가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뉴욕시도 밤 11시부터였던 통금을 오늘부터는 저녁 8시로 크게 앞당겼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LA 카운티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통금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내에서 40개 이상의 도시가 이번 시위로 야간 통금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인종차별에 항의하고 시위대와 공감하는 경찰의 무릎 꿇기 자세가 시위 현장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고 시위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We all live here together. We need to get along together. But hopefully this will be a foundation that we can build.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경찰과 시위대가 공감을 하면서 시위대가 직접 약탈 현장을 막아서는 등 이 폭력을 자제하는 모습도 서서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안티파시스트 안티파. 알고 보니 엉뚱한 단체가 안티파의 SNS 계정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계정은 삭제됐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숨진 뒤 항의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 폭력 시위로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배후 세력으로 이른바 안티파, 극좌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안티파 US로 활동한 이 단체는 지난달 31일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이라며 백인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 우리 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이에 대해 완전히 정신 나갔다며 테러 조직이라고 지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의 배후로 안티파를 지목하며 테러 조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ith Antifa, I do think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y are a big element of this protest. 하지만 이 트위터 계정은 극좌 단체가 아닌 극우 단체가 만든 계정이었습니다. 트위터 측은 해당 계정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만든 가짜 계정으로 확인됐고 폭력을 선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 트위터의 팔로워가 수백 명에 불과하지만 백인 우월주의가 좌파 행세를 하며 미국의 긴장을 악화시킨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이번 시위 사태는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가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무릎으로 시위대의 목을 누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경희 기자입니다.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최종 부검 결과 질식사가 아니라던 예비 부검과는 달리 목과 등을 압박당해 사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The cause of death, in my opinion, is asphyxia due to compression of the neck and compression of the back. 이런 무자비한 경찰의 목 누르기가 오늘 시애틀 시위 현장에서 또 목격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목을 누르지 말라고 소리치고 다른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그제서야 무릎을 치웠습니다. 이런 목 누르기 제압을 미니애폴리스에서만 지난 5년 동안 최소 237명이 당했는데 무려 44명이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60%는 흑인이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용의자가 공격, 저항하거나 다른 제압법이 효과가 없을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 주변엔 뇌,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경동맥이 지나가는 만큼 이 제압법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낮에는 평화로운 시위가 이어지다가 밤이 되면 약탈과 방화가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시위. 왜 낮과 밤의 상황이 다른지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시위대 24시간을 취재했습니다. 격렬했던 시위의 흔적이 워싱턴 DC 건물 곳곳과 조형물의 낙서로 남았습니다. 백악관 바로 뒤 라파에트 공원의 창고도 간밤 방화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시위대는 백악관 근처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백인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플로이드 씨의 비극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Who's next? Could have been my husband, could have been my son. This can't keep happening. 오늘도 수천 명이 모였고 평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목발을 짚고 나온 사람부터 산책하듯 개를 끌고 나온 사람, 자전거 부대, 유모차 부대도 보입니다. 시위대에게 힘내라며 공짜로 물을 나눠주는 상인도 있습니다. People get thirsty, gotta stay hydrated. So if you're not hydrated, you're gonna fall out in this heat. 경찰의 폭력이 폭력 시위를 부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he police brought out riot. They were trying to escalate the situation. Police are escalating the situation. 행진을 마치고 돌아온 시위대에게 느닷없이 최루탄이 발사됐습니다. 곤봉과 방패로 거칠게 시위대를 뚫고 들어오더니 아무에게나 주먹을 날립니다. 백악관에는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야간에는 전투 헬기들이 시위대 위를 날아다니며 위협합니다. 워싱턴 DC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발효되면서 사람의 통행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용차와 경찰차가 시위대를 백악관 몇 블록 전부터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흩어진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밤이 되자 상점에 돌을 던지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네, 제 뒤로 200m쯤 뒤로 백악관이 보이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했던 교회 근처입니다. 지금은 차량으로 통행을 막아놨는데 새벽에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방패와 곤봉을 들고 모든 사람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새벽에는 주 방위군과 국경수비대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실탄이 장전된 기관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부대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이들에게 접근해서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 폭력 행위가 없는 한 충돌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때는 사재기, 이번 시위에서는 약탈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약탈의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지켜보니 낮과 밤에 나오는 시위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낮 시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화로웠는데 밤이 되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위 참가자가 많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이 워낙 큰 사회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우라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강력 대응을 천명한 만큼 일부의 약탈, 방화 때문에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정당한 시위 자체가 막힐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숨진 플로이드 씨의 가족들도 폭력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They want us to destroy our stuff. Come on, dog. They're not gonna move. This time. So let's do this another way. 어제 워싱턴 시위에서는 보도블록을 망치로 깨서 과격 시위를 준비하는 듯한 한 남성을 시위제들이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초반에는 상점들도 무방비 상태에서 큰 피해를 봤는데 이제는 상점 대부분이 두꺼운 합판을 문에 덧대는 공사 등으로 약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종차별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도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5% 오른 25,7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미중 갈등, 그리고 세계 각국의 부양책 소식을 주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봉쇄 조치 완화 이후 높은 경제 회복 기대감이 시위 우려에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로 예산을 삭감한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양로 보건센터 지원금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사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르신들이 양로보건센터에서 내몰려 위기에 놓였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한 내년 회계연도 예산 수정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양로보건센터와 다목적 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이 승인되면 양로보건센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운영되고 있는 양로보건센터 10여 곳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로보건센터협회는 보건센터 지원을 받는 시니어는 5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노인 1인당 하루 $76를 지원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오는 15일 전에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이번 주부터 대면 이민 업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이민국은 오는 4일부터 각 지역 오피스를 열고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와 지문 채취 등 대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지역 오피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선진 7개국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한미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즉 주요 선진 7개국 체제는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체제라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G11이나 브라질까지 참여하는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9월쯤 미국에서 열려는 G7 대면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체제 전환에 공감하고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구상이 논의 없이 갑작스레 튀어나온 거라 의도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재가입을 반대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의 참여가 맞득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또 트럼프가 한국을 끌어들인 뒤 중국 견제와 압박 동참을 요구할 경우 난처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 압박 시도가 있더라도 의제별로 대응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중국 외교부는 중국을 따돌리는 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고 관련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 의도대로 세계 선도 국가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는 기회로 삼으려면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로 동의를 확대해가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망침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일본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수출 규제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발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 규제와 관련한 정부 당국 간 대화가 계속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韓国側が一方的に核から発表を行ったことは遺憾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해 말 3년 반 만에 재개된 뒤 지금까지 2차례 열렸던 한일 당국 간 수출 규제 정책 대화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これまで経済産業省において真摯に対応してきたところでありますが、今後の進め方については予断を持ってお答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일본의 첨단 소재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사인 스텔라케미파는 1분기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 떨어지면서 순이익도 18%나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탈일본 흐름을 자극해 일본 기업의 수출길을 막고 있다는 우려는 점점 다른 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수출 규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정치적 보복이기 때문이지만 일본은 이를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1년 동안 한국은 일본산 반도체 부품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노동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일일이 일본 정부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한 품목은 모두 3가지입니다. 많게는 일본이 세계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던 것들로 앞으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비상 걸린 기업들은 부랴부랴 국산화와 다른 공급처 찾기에 나섰지만 품질과 채산성을 맞추는 데 진통을 겪었습니다. 품질의 문제고 어디에 얼마큼 쓸 수 있고 순도가 얼마냐 거기에 공정에 맞는 불화수소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차차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미국 듀폰의 EUV 포토레지스트 국내 공장 투자를 유치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에서 빠른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국 업계의 불만에 직면한 일본 정부도 삼성으로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려했던 수준의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출 규제 상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비전략 물자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들 피해도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업체가 캐치올 가입을 해가지고 전혀 규제를 안 받았습니다. 주행이 단 한 번도 딜레이 된 적이 없고. 하지만 소재 국산화의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 지정과 설비 투자 지원에도 아직 수입을 대체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언제든 특정 품목에 대한 자의적인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한국 복귀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돌아오는 것인데 원 소속팀인 흥국생명이 강력한 영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배구가 올스톱된 가운데 월드스타 김연경이 11년 만에 국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 진출 당시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지 못한 김연경은 이미 탈퇴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려면 원소속팀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김연경의 복귀 의사를 확인한 흥국생명은 강력한 영입 의지를 보이며 당장 내일부터 협상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의사니까 우리 팀에 쓰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에 맞는 상응한 대우를 해줄 것이고 부단히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는 거고. 관건은 몸값입니다. 여자 배구 한 팀이 쓸 수 있는 셀러리 캡은 옵션 포함 23억 원인데 흥국생명은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를 잡는데 이미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만약에 김연경이 연봉과 옵션을 합해 최대 6억 5천만 원을 받는다면 남은 셀러리 캡 6억 5천만 원으로 나머지 선수 14명의 몸값을 해결해야 합니다. 흥국생명이 김연경 측에 셀러리 캡 내에서 연봉 지급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인 가운데 배구 여제의 국내 복귀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미국 대학농구 무대에 진출한 이현중 선수가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마쳤습니다. 프로농구, NBA 진출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스테픈 커리의 모교 데이비슨 대에 입학해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이현중은 NCAA 진출 첫 해부터 현지에서도 손꼽히는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 평균 21분 출전에 8.4득점을 기록하며 신인 베스트 5에 뽑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학적인 분석으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키 2m 2cm로 NBA 슈팅가드 평균보다 7cm나 큰 이현중은 타점 높은 자신만의 포물선 각도를 찾아 3점슛 성공률을 높였고 점프할 때 무릎을 최소한으로 굽히는 간결한 슛 동작으로 상대 블로킹을 피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꿈이 NBA 선수고 또 더 나아가 국가대표 선수라면은 저만의 방법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숙제입니다. 커리를 NBA 최고 스타로 키워낸 맥킬록 감독은 다음 시즌 이현중에게 출전 시간 30분을 보장하며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밀리고 스피드가 좀 부족한 걸 알거든요. 부담 없이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이현중은 요즘 최준용과 이종현, 이승현 등 국가대표 형들과 맹훈련 중입니다. KBL 스타들 사이에서도 이현중의 슈팅 능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한국인 슈터 최초로 NBA 코트에 서는 그날을 꿈꾸며 이현중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근처인 행콕팍 시장 관저 앞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경찰이 지금도 해산을 권유하고 있지만 시위대는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인타운으로 가는 길은 봉쇄됐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아직 4.19 폭동의 기억이 생생한 한인사회입니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전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